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수의 고시행정학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요. 행정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행정의 기초이론의 일반적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정책학과 기행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질부터 좀 따지겠습니다. 개념은 각종의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통해서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 이게 정책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결과적으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에 5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잘 봐주셨으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정책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단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할 일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체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행동 노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실현 가능성의 5가지 형태를 또 정리를 할 거고요. 네 번째,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뭘 하겠다고 해서 제시를 해야지 그냥 해보려고 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5번째가 공식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내세운 거고 그러므로 해서 그 일을 추진할 권위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이론 파트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식화라는 이야기는 법률과 기타 규칙으로 그것이 보완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제도화라는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이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화는 법규하고 제도화다. 공식화란 말은 법규로 뒷받침이 되는 거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유사 개념으로 정책 산출, 정책 성과, 정책 영향이라고 있는데 위에서 산출, 성과, 영향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의 범위가 점차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타나느냐, 보다 후에 나타나느냐, 한참 후에까지 나타나느냐.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산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몇 명 받았느냐, 이거 자체가 산출입니다. 성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독해력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 다음에 변형된 공부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정책 성과고요. 정책 영향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래서 교육을 시켰더니 교양 있는 국민이 나타나고 생산성이 증대되더라,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요것을 잊지 마시고 산출, 성과, 영향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그 기간이 오랫동안 걸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험 문제도 출제된 경우도 있고 출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리 분명하십시오. 산출, 성과, 영향. 됐습니까? 자, 일단 정책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그만큼 덩어리가 커지니까 행정학이 처음에 출발할 때 정치로부터 나와서 독자적으로 형성될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정책학도 덩어리가 커지면서 연구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책학의 시작은 1951년에 발표된 헤럴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의 정책 지향에서 출발합니다. 행정학은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서 출발했고 정책학은 1951년에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정책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정책의 덩어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후퇴와 정책 결정 역할의 전환. 정책 결정 자체를 행정이 하게 된 겁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영향이 커지면서. 그리고 공공부문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둘러싸고 이제는 단순히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 범위가 넓어지는구나. 그럼 이것을 독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 생활과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특히 이제 발전도상국에서 이야기죠. 발전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앞장서서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연구할 학문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정책 결정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덩어리가 커진 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의 유형, 정책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몬드와 파웰이라는 사람의 분류입니다. 이 두 사람의 학자가 네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아몬드와 파웰의 네 가지 정책을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요런 것은 요런 정책, 요런 것은 요런 정책이라는 정도의 사람 이름은 구분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몬드와 파웰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해서 추출,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 하지 말라 어쩌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배,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 이렇게 정책 네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추출은 뽑아내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에게서 정부를 유지할, 행정부를 유지할 뭔가 세금을 걷어들인다. 조세정책이죠. 나라를 지킨다. 병역 이런 게 있습니다. 추출정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제는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어쩔 때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내줘서 그것을 면허를 받은 자만이 어떤 사업,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규제정책입니다. 자, 분배정책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 대표적으로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역할과 관련되는 거고, 상징정책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하거나 단결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서 국기개혁을 하거나 국가 재창을 하거나, 여러분 군인들 열병식이라는 거 하죠?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 굉장히 좀 뿌듯하죠.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상징정책이라고 합니다. 추출, 규제, 분배, 상징 이 네 가지가 아몬드와 파웰이 분류한 겁니다. 그거 외에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건 사람 이름을 로위도 들고 리플리, 프랭클린 이런 것도 들었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의 내용이 뭔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모양과 관련되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면 구성정책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 이원 14부 5처 이런 것이 이원 10부 12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게 되면 정부의 도표 모양이 바뀝니다. 정부 조직도라는 모양이 바뀝니다. 이번에 우리 선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 모양이 바뀌죠. 이와 같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구성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리플리와 프랭클리 분류 중에서 내놓는데, 세 번째 재분배 정책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격차 해소입니다.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누진세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정하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이 같은 사회보장을 위해서 걷어들이고 그에서 일정한 부분을 나눠줌으로써 격차, 소득 격차 이런 것을 점차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분배 정책 나오면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틀리기 쉬운 것이
규제정책의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정리를 하나 하고 가시죠. 경쟁적 규제냐 보호적 규제냐, 요건 기준이 뭔가만 알으시면 가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호적 규제라고 할 때 누구를 보호하느냐, 국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가 쉬워요. 지나치게 요금이 올라가는 거 막는다 어쩐다 하게 되면 전부 보호적 규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뭐 첨가물, 뭐 색소나 뭐나 이런 걸 넣을 때 이런 건 넣지 말아라, 건강에 나쁘니까 어쩌고 해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되면 보호적 규제 정책입니다.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하겠다는 건 많은데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경쟁적 규제 정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우리 버스 노선, 철도 노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이동통신회사, 왜 기본적으로 크게 3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 제4의 이동통신회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 중에서 너는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적 규제 정책은 하려는 쪽이 많은데 너는 하라 하지 말라는 거고, 보호적 규제 정책은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손해가 없으시겠죠. 자,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실 것, 재분배 정책은 격차를 해소하는 것, 경쟁적 규제냐 보호적 규제냐는 국민을 보호하는 쪽이냐 하겠다는 쪽이 많은데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거냐, 이것의 차이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정책 과정과 참여자의 문제를 정리를 할 건데요. 정책 과정은 다음과 같은 대개 5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종결, 끝내는 겁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이건 과정을 잘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정책 과정에 어떤 자들이 참여를 하냐, 누가 참여하느냐 했을 때 크게 나누는 것이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눕니다. 이것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관련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계속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고, 비공식 참여자는 참여 자체가 법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공식적 참여자는 보니까 입법부, 사법부 3번과 4번을 합친 행정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예요. 됐습니까? 공식적 참여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행정수반인 대통령 또는 총리야, 수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대개 정무관, 행정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정치와 연관을 지어서 만들어지는 공무원과, 원래부터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승진해 나가는 행정관과,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정무관 하면 대표적으로 장차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정책 과정에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어느 거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존재를 하죠. 비공식 참여자의 첫 번째가 이익집단입니다. 여러분, 이익집단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결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제대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뭡니까? 한다든가, 무슨 우리가 교총,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또 교육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 전부 이익집단입니다. 정당은 일반 대중의 이익 결집 기능이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일반 시민은 여론이고 투표를 주로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는 행정이 보다 전문화 복잡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책 결정에, 정책 과정에 참여하라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거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나머지는 다 비공식적 참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것은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사회 문제 중 정부가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 예. 이게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녔을 때 홈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매주 그 홈룸을 했을 때 우리 이번 주에는 이걸 가지고 뭘 하십시다 하고 안건을 내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앞으로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로 선택을 해야만 그것이 집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것을 정책의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과정은 두 가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써놨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들이 막 와구라구, 어디서 와구라구 소리가 납니다. 와구라구 소리가 났을 때 그냥 와구라구라고 한 상태로서는 정부가 하겠다고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와구라구라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점차 모여서 이거 해달라 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된 상태에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100만, 200만 자꾸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로의 진입입니다. 문제제기, 구체화, 확산, 그리고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 문제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죠. 네, 마찬가지로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쟁점화됩니다. 쟁점화된다는 이야기는 보다 구체화돼서 서로가 왈가왈부 이제 떠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해서 공중의제, 공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써져 있는데 공중이라는 것은 예전에 공중화장실, 최근에도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듯이 공중의제는 누구든지 다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 수 있는 문제가 공중의제고요. 정부가 공식으로 이것을 이제 논의를 해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의제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선택하기 이전과 선택하기 이전입니다. 네. 공중의제냐 공식의제냐.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 체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체제의제냐 제도의제냐. 여러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죠? 많이 들으시죠?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토의, 다만 논의를 하는 의제냐 실제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제냐, 환경의제냐 정치의제냐,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 요거까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제의 유형이 다른 것 어느 거냐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공중의제냐 공식의제냐, 체제의제냐 제도의제냐, 토의의제냐 행동의제냐, 환경의제냐 정치의제냐. 여러분 정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한쪽만 외우세요. 한쪽만. 정책문제 공식의제, 제도의제, 행동의제, 정치의제. 되셨습니까? 네.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콥과 엘더라는 사람이 주로 분류하는데 구체성, 복잡성, 사회적 유의성, 시간적 적합성, 선례의 유무. 외우시기 좋죠? 3자짜리 2개, 6자짜리 2개, 그리고 5자짜리. 외우시기 쉽잖아요. 석자, 6자, 5자. 구체성, 복잡성, 사회적 유의성, 시간적 적합성, 선례의 유무. 예, 여기서 구체성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 구체화가 되고 공중의제가 확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부로 진입한다 이런 말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그만큼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너무나 구체적이 되면 붙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두리뭉실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일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 문제는 단순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단순해서 개인이나 일정한 집단이 할 수 있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지나친 건 뺐습니다. 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고
단순할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유의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사람이 많은 경우를 사회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똑같은 예로 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재난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관련되니까 70% 주겠다. 그러려면 다 주라. 이건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중에 10명만 주겠다, 100명만 주겠다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 적합성은 시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문제일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 적합성. 선례 유무, 비슷한 선례가 있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문제일수록 시급 채택이 됩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보니까 그거 성공했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쉽게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디서든 했던 다 실패했더라. 안 가죠.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관련 집단에 관한 문제가 좀 논의가 되는데, 요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길게 그려놨는데, 위쪽일수록 정책 의제 설정을 노력을 많이 가한다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그만큼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관심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는 집단이 동인 집단입니다. 같이 느끼는 집단인데, 같이 인식하는, 느끼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내 문제란 이야기예요. 문제 제기 집단과 강한 일체감을 가져서 내 문제이기 때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만일 우리가 난민촌 철거한다. 내가 난민촌에 산다. 그러면 난민촌 철거 문제에 엄청나게 관심 많이 가지고 반대도 하고 어쩌고 데모도 하고 하겠죠. 이게 동인 집단입니다. 주의 집단은 그렇게 이제 또 거기에까지 속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쟁점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집단이 주의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대중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소위 말하면 말빨 좀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주의 대중이라고 하고요. 일반 대중은 관심도 적고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이 좀 더 작고 강도가 크고요. 대중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노력의 강도가 크고, 대중이라는 게 강도가 작은데 주의 집단보다는 주의 대중이 그만큼 노력의 강도가 약한 겁니다. 동인 주의 집단, 그 다음에 주의 대중, 일반 대중, 요 관계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책 의제 설정에 누가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주도형,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주도형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문제가 제기되고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확산이 되고 진입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밖에서 와글와글 뻗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정부로 들어오는 형태, 이게 외부 주도형이죠. 외부 주도를 했죠. 여기서 외부는 정부, 행정부 외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내부는 행정부 내부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동원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일깨우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운동을 벌쳐야 되겠는데, 이게 새마을운동이다. 이걸 꼭 정책으로 집행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혼자 끌고 나가면 가뜩이나 독재라는 말 듣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생각한 것은 은근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점점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설득도 하고 등등등을 해서 국민들이 야,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말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체화되고 확산이 돼서 정부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출발은 정부에서 출발했지만 시작은 바깥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해서 동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주도형은 처음부터 외부에서 시작했던 거고, 동원형은 정부가 내부에서 시작했던 것을 외부로 내보내가지고 외부에서 커지면서 전체 의견처럼 들어오게 만드는 게 동원형입니다. 내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지네끼리 주도하고 지네끼리 오케이 해가지고 외부하고는 알려지지 않고 지네끼리 오케이 해서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 대표적으로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마지막에
전직 장차관에게 그 정부 들어와서 장차관을 지냈던 사람들에게 훈장 수여한 거 있었습니다. 훈장 수여한 거 있었어요. 요건 국민이 훈장 주자고 한 거 아니고 지네끼리 용해서 지네끼리 한 겁니다. 요걸 내부주도형이라고 그러죠. 외부주도형은 시작부터 국민 쪽에서, 동원령은 정부에서 했다가 밖으로 나가서 확산돼서 다시 정부로, 내부주도형은 그냥 내부에서. 되셨습니까? 용어는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자, 관련 이론은 크게 두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무의사결정론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느냐. 다원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다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근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회 문제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떠한 사회 문제라도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트 이론은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것은 정책 의제가 되고 허용 안 하는 것은 정책 의제가 안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게 어떤 게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느냐? 다원론은 어떤 문제든지, 엘리트로는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것만. 되셨습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이 엘리트 이론에서 출발한 게 무의사결정론입니다. 여러분, 요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떼어 있느냐에 따라서 혼란이 많이 되는데, 무의사결정론입니다. 무의사결정론이에요.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건 뭔 말이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선택하는 거다. 근데 무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선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선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여기서 선택 안 하는 건 어떤 걸 선택을 안 하느냐? 지배 엘리트가 원하지 않은 문제는 선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 되셨죠? 무의사결정론. 띄어읽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하면 뭔가를 선택을 안 하는구나. 왜 선택을 안 하지? 지배 엘리트가 싫어해서.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엘리트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이번에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도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3종 오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드린 겁니다. 네. 3종 오류입니다. 문제 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중요성 판단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해서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우리가 황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황사 문제. 야, 이거 황사 문제 보니까 난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까 문제더라. 그래서 자동차 오브제를 하자. 홀짝제를 하자. 그런데도 황사의 농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잘못 정리를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3종 오류입니다. 되셨습니까?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이게 3종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3종 오류라고 하면은 그럼 1종도 있고 2종도 있다는 겁니까? 요것을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정책학 문제에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고 문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해올 수가 없는데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오십시오. 한 가지만. 그래야 2종 오류는 반대로 가면 되니까 안 해오셔도 되죠. 3종 오류는 문제를 잘못 정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1종 오류, 2종 오류는 다른 건 다 잊어먹으시고 1종 오류면 1종 오류 하나만 외우십시오. 어떤 가설이 틀린데 맞다고 착각해서 채택하는 겁니다. 틀렸는데 맞다고 하는 것이 1종 오류입니다. 2종 오류는 안 해오셔도 돼요. 맞는 게 틀렸다고 하는 게 2종 오류니까. 됐습니까? 3종 오류는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1종 오류는 틀렸는데 맞다고 하는 것. 되셨습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